2026년 1월 14일 밤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479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단 몇 시간 만에 1462원까지 17원이나 급락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 재무장관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와 안 어울린다.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환율이 장관의 이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며칠 전 트럼프와 파월이 정면 충돌했을 때는 달러가 약해졌는데도 원화는 꿈쩍도 안 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한일 화폐 꼴찌 경쟁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한미 합의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딱 한 줄이 올해 환율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왜 미국이 한일 화폐 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었는지, 엔화와 원화가 왜 90편일라 함께 움직이는지, 그리고 베센트의 한마디가 왜 통했는지 그 복잡하게 얽힌 퍼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부터 보시죠.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최근 발표한 실질 환율 자료가 한국에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64개국 중에서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원화가 60위였다는 내용이에요. 실질 실효 환율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계산한 환율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반영한 개념이죠. 이 기준으로 보면 원화가 64개국 중 60위라는 건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본 엔화가 63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더 아래예요. 우리나라도 IMF 외환 위기 때, 심지어 광복 직후 개방 당시보다도 지금 실질 실효 환율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엔화는 그보다 더 심각하고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마치 화폐 가치 꼴찌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니까요. 물론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번 달러가 원화로 바꾸면 더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무엇보다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훨씬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화폐 가치는 결국 그 나라의 성장 전망이나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거든요. 펀더멘탈은 경제의 기초 체력 같은 개념이에요. 경제 성장률, 무역 수지, 재정 건전성 같은 것들 말이죠. 지금 원화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 자체보다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사람들이 점점 더 믿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투기 자금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이 계속 그런 원화를 팔고 자기 실현적으로 환율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연금 환해지 재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도 환율에 영향이 컸었고요. 환해지는 해외에 투자한 돈의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이 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막는 방법이죠. 실제 개입도 할 수 있다는 경고도 했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의 미국 주식 투자나 환전 우대 같은 것까지 축소하라고 압박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의 원성을 살만한 수단까지 지금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브레이크가 쉽게 걸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2일 제롬 파하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현직 중앙은행 수장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에요. 지금 달러에 붙는 가치, 달러의 돈값을 얼마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파월 의장이거든요. 그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금리를 낮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 건물 보수공사 관련 내용입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했던 증언들을 다시 조사하겠다며 소환했다는 건데요. 연준의 공사 규모는 25달, 우리 돈으로 약 3조 7천억 원 정도 되니까 대공사는 맞아요. 하지만 100년 전에 지은 건물 2동을 처음으로 전면 보수하는 거고, 지하로도 사무실이 여러 층 더 들어설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게 연준의 입장입니다. 파월 의장은 법무부가 문제 삼고 있는 지난해 의회 증언에서 나도 정말로 이런 공사를 내 임기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건물이 위험하고 비가 샌다고까지 토로했습니다. 공사를 할 만해서 하는 거지. 파월 의장이 뭔가 돈을 수상하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상황은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 공사를 감사한 관리들의 증언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 뭐냐? 파이낸셜 타임스의 표현대로 트럼프 정부가 독립적 기관인 연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걸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트럼프와 파월이 정면 충돌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선물이 한때 일제히 급락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2%까지 뛰어올랐어요. 한마디로 지금 달러에 투자하려면 금리를 좀 더 받아야겠는데 미국채의 비싼 값을 지금 이럴 때 쳐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채권 시장의 반응이었죠. 6대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 수준을 말해주는 달러 인덱스도 한때 급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같은 주요 통화들과 비교해서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유로화가 절반 이상, 엔화가 약 18%를 차지하는 구조죠. 이게 떨어진다는 건 달러 가치가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달러 대신 금값은 급등했고요. 오로지 물가와 고용, 경제 데이터만을 놓고 독립적으로 적정 금리를 판단해야 하는 연준이 단기간 경기가 확 펴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정부나 대통령에게 휘둘리는 미국이 된다면 달러는 좀 위험하겠다고 시장이 일관되게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달러 가치가 급락한 바로 그 시간에 우리 돈 원화는 어땠을까요? 원달러 환율은 그냥 계속 올랐어요. 달러가 6대 주요 통화 대비 가치가 한때 확 떨어졌을 때도 우리 돈 원화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다만 달러 가치가 하락세다 보니 원화 대비 환율 상승폭의 기울기가 약간 제한되는 모습은 나왔는데 그래도 원화의 하락세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달러는 약해졌는데 원화는 그보다 더 약했다는 얘기예요. 작년 연말에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서 1달러에 1,430원이면 살 수 있는 정도로까지 떨어뜨렸던 환율이 올해 들어서 다시 1달러를 사려면 1,470원 넘게 줘야 하는 수준으로 연일 급등세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원화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원화의 문제는 단순히 달러 강세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원화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일본 엔화입니다. 그리고 이 엔화가 바로 미국이 한일 화폐 꼴찌 경쟁에 브레이크를 건 진짜 이유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근 5년간 주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엔화와 원화 환율의 관계를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서 회귀 분석을 해봤더니 엔화가 달러 대비 1% 하락하는 주에 원화도 평균 0.46% 하락하는 동행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회귀 분석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인과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죠. 더 놀라운 건 최근 3개월 동안은 이런 동행성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3개월간
엔화가 달러 대비 약 4.9% 하락한 주에 원화도 3.4% 정도 하락했는데 이 3.4% 중에서 약 90%에 해당하는 3.1%포인트가 엔화와 함께 움직인 것으로 분석됐어요. 엔화 때문에 원화가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엔화와 원화를 동시에 밀어내린 공통 요인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1월 환율 상승분을 분석해보니 원화가 혼자 약해서 오른 게 25%에 불과하고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요인이 7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원화 약세의 4분의 3은 외부 요인, 특히 엔화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엔화가 약해지면 원화도 따라서 약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 구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나 됩니다. 그래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치를 차지하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엔화가 10%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에는 약 1.8%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 엔화가 18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달러 인덱스를 상당히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달러 약세를 원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가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메커니즘은 더 중요합니다. 일본 국채 금리 문제예요. 엔화뿐만 아니라 일본 국채 가격도 함께 하락하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한 나라의 통화 가치와 금리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일본은 통화 가치와 국채 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줄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정부는 금리를 높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보통은 한 나라의 통화가 약해지면 금리도 함께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은 통화도 약해지고 금리도 오르는 특이한 상황인 거죠. 이게 금리 측면에서도 트럼프가 원하는 저금리 환경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국채 금리를 억눌러 오면서 전 세계 국채 금리의 바닥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 국채 금리가 0.5%면 다른 나라들은 최소한 그것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식의 기준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 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바닥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국채 금리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도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다카이치 내각에서 조기 총선까지 치르면서 확장 재정을 더욱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은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이에요.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려면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가 많이 나오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일본 국채 금리는 거의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고 달러 엔 환율도 엔화가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일본 엔화는 158엔을 넘어서 159엔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달러를 사려면 159엔을 줘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건 엔화가 엄청나게 약하다는 뜻이죠.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왜 파월을 그토록 압박하는 걸까요?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적당한 달러 약세와 낮은 금리입니다.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수출을 늘리려면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낮아져야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너무 비싸면 미국 제품도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안 돼요. 트럼프는 미국 제품을 많이 팔아서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은데 달러가 강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와 달러 약세를 결합해서 미국 내 제조업과 수출을 증진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달러는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트럼프 취임 이후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하락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엔화 때문이에요. 엔화가 달러 인덱스의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엔화가 18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달러 약세를 원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 국채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금리에도 상승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저금리인데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전 세계의 금리의 바닥이 높아지니 미국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선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한일 화폐 꼴찌 경쟁에 브레이크를 건 진짜 이유예요. 엔화와 원화가 함께 약세를 보이면서 트럼프의 달러 약세 전략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에요. 1990년대에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영란은행을 무릎 꿇린 그 전설적인 작전에 참여했던 인물이죠. 외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나라의 통화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미국 재무장관이 되어서 한국 원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베센트 장관은 이례적으로 원화에 대해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구두 개입은 실제로 돈을 쓰지 않고 말로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에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견고하다면서 최근 원화 약세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짚었어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환율이 17원이나 급락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베센트는 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연간 200억 달러씩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합의문에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설비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겠죠. 예를 들어 1달러가 1,400원일 때와 1,500원일 때를 비교하면 같은 1억 달러짜리 공장을 짓는데 원화로는 100억 원이나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러면 약속한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져요. 실제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현재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연간 200억 달러 펀드 조성이 어렵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막대한 투자금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원화가 너무 약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바로 트럼프의 달러 약세 전략이죠. 요즘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계속 좋게 나오면서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JP모건은 아예 올해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높아지니까 안전자산 수요로 달러에 돈이 몰리는 상황이에요. 원래라면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 역할을 함께 해줘야 하는데 지금 엔화가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으니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 수요가 전부 달러로만 쏠리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베센트는 일본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본 재무상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는 직접 성명을 낸 것과는 달리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과도한 환율 변동성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로 말을 아꼈어요. 그러고 나서 덧붙인 게 건전한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였습니다. 이 말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올리도록 일본 정부가 놔둬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압박한 셈이에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화 가치 하락 원인에 대해서 베센트가 다르게 진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펀더멘탈이 좋은데 환율이 너무 높다. 일본은 통화 정책이 문제다. 이렇게요. 그런데 사실 둘 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달러 약세를 원하는데 엔화와 원화가 함께 약세를 보이면서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이죠.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집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외쳐왔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내놨던 관세 정책이 그 목표를 향한 첫 번째 장치였고요. 한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간다. 미국 내수를 부양해야 하는데, 미국 제조업을 살려야 하는데, 그러면 미국 생산품이 미국 내에서도 수입품들에 비해 경쟁력이 좀 있어야겠고, 특히 미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미국 것을 좀 수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미국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가는 나라들, 중국, 한국, 일본, 태국 같은 나라들은 미국 생산품을 먹을 거라도 좀 더 사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죠. 그런데 달러가 너무 비싸면 이런 구상대로 시장이 흘러가도록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 돈값을 좀 내리자.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는 이런 포석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양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 물가를 잡는 게 급선무고 달러가 약해져서 수입품이 비싸지면 그것도 물가 잡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환율 수준에서라면 이를테면 한국, 일본처럼 미국이 크게 적자를 보는 주요 동아시아 나라들의 돈들이 하나같이 달러 대비 돈값이 십수년 만에 가장 떨어져 있는 이런 수준에서라면 달러가 지금보다는 좀 싸지는 게 미국의 이득이라고 트럼프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작년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전후해서 트럼프와 미국 관리들의 입에서 관세 얘기가 많이 줄어든 것 모두 아실 겁니다. 관세 드라이브는 이 정도면 됐다. 올해 미국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미국 내수 부양을 위해 좀 더 초점을 두는 건 환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APEC 이후로 동아시아에서 유독 먼저 강해지고 있는 중국 돈 위안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과 가장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일 텐데 중국의 위안화는 APEC 전후로 서서히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세 전쟁에서는 미국이랑 휴전 모드가 됐지만 대신 위안화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식으로 타협한 것으로 보여요. 중국 위안화가 2026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원화를 비롯한 동아시아 통화의 선행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선행 지표는 앞서 움직이는 지표를 말합니다. 위안화가 먼저 강해지면 원화도 따라서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일본 엔화는 어떻게 될까요? 160엔이라는 레벨은 과거에 일본이 1년에 4차례나 실제 개입을 감행했던 방어선입니다. 실제 개입은 말로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것을 뜻해요. 직접 수급을 바꿔놓는 방식이죠. 일본 정부도 미국의 압박과 함께 160엔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점점 다가가고 있으니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57엔이 깨진 후에는 필요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고 158엔이 깨진 후에는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죠.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난 것도 실제 개입을 할 때 미국이 환율 조작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사전에 교감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두 개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어요. 시장이 개입 가능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전까지 더 오를 수 있고 개입하더라도 결국 다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죠. 대표적으로 헤지펀드들의 옵션 베팅을 보면 개입하기 전에 165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쪽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옵션은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인데 헤지펀드들이 165엔까지 갈 거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엔화가 더 약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노무라 증권의 런던 외환 트레이딩 데스크가 분석한 결과인데요.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외환 옵션 거래에서 달러 앤콜 옵션, 즉 엔화가 더 하락할 거라고 베팅하는 비중이 풋 옵션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해요. 달러 강세 편향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로 실제 개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안정을 잡지 못하면 162엔이 뚫리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170엔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처럼 숏 포지션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실제로 개입한다면 숏 스퀴즈가 나면서 엔화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방식인데 엔화 숏은 엔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숏 스퀴즈는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면서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하는 현상을 말해요. 엔화가 약해질 거라고 베팅했는데 갑자기 강해지면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엔화를 사들이게 되고 그러면 엔화 가격이 더욱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원화 환율도 잠시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그때가 환전하기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투기 자금들을 보면 결국 이런 개입도 임시 방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개입에 대비는 하고 있지만 결국 다시 엔화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고 시장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GDP, 그러니까 한 나라가 1년간 버는 돈 대비 과도한 재정 부채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죠. 하지만 재정 부채를 해결하려면 지금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데 다카이치도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똑같아요. 돈은 더 풀고 금리는 낮춰서 경제를 뜨겁게 돌림으로써 부채를 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전략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계속 엔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일본 은행이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 시장의 생각은 올해 6월이에요. 6월에 한 번 정도 올리겠지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신중했던 일본 은행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반기별로, 즉 6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인상하는 매파적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파적은 금리를 올리는 쪽에 적극적이라는 의미예요. 최근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점, 배센트까지 나설 정도로 엔화 가치 하락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2%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압박 때문에 금리 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나중에 훨씬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시장이 예상하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2번씩, 어쩌면 6월보다 조금 더 빨리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일본은행 회의는 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동결할 거라는 생각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동결을 하더라도 경제 전망이나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한다면 그것 자체가 매파적인 신호로 해석되면서 단기적으로 엔숏 포지션이 청산되고 엔캐리 트레이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렴한 엔화를 빌려서 다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뜻해요. 일본은 금리가 낮으니까 엔화를 싸게 빌릴 수 있죠. 그걸 가지고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하거나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증시에서 소형주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7% 가까이 오르면서 대형주보다 2~3배 가까이 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뜨거운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2024년 8월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악몽이 또 한 번 올 수 있다는 경계심이 나오고 있어요. 2024년 8월에 일본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가 급등했고, 그러자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던 사람들이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하루에 3% 넘게 떨어지는 등 큰 충격이 있었죠.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뭐만 하면 엔캐리 얘기를 하느냐. 엔캐리가 그 정도는 아니다. 시장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반론도 꽤 있어요. 도쿄의 한 분석 자료를 보면 엔화 순 포지션 자체는 거의 중립이라고 합니다. 숏 포지션도 있지만 해지를 위한 롱 포지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2024년처럼 엔화 숏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급격하게 엔화가 강세로 가고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시키는 시나리오가 재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모두가 대비하는 위험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죠. 칼라일 같은 곳에서도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동시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은 일본 경제가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 빠져 있다가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이라고 해석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본 정부나 심지어 일본 은행도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통해서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경제를 부양하려는 수요가 큰 것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 국채 금리가 너무 낮았던 것이 정상화되는 걸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금 다 팔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은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 변동성 장세를 더 부풀리고 올해는 좀 잘 버텨보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거품에 올라타야 하는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심지어 원화까지 지나친 약세를 보이는 것에 미국이 나설 정도로 관심을 갖고 눈치를 주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일본 은행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매파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상당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고요. 지금도 굉장히 난관론이 강한 상황이다 보니 화폐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금이나 실물 자산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어느 정도는 저렴한 엔화를 빌려서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금의 쏠림이 일시적으로라도 한 번에 틀어지면 시장 충격이 크게 올 수도 있으니 그런 점들을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원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늘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이었습니다. 너희 혹시 환율 조작하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유심히 볼게 하고 미국이 목록에 올려놓은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때 미국이 보는 건 수출을 더 많이 더 잘하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지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지는 않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환율 조작은 정부가 일부러 자기 나라 돈을 싸게 만들어서 수출을 유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작년 연말에 우리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서 일시에 원화 가치를 40원이나 올려놨습니다. 엄청나게 띄워놓은 거죠. 그런데 미국이 왜 한국은 시장에 개입해서 한꺼번에 원화를 40원씩이나 더 비싸지게 만드느냐고 나오지 않았어요. 달러에 비해서 원화 가치를 올리겠다는 건 괜찮다.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1달러를 사려면 1,500원 근처까지 온 환율을 좀 떨어뜨리려고 한국이 노력하는 거는 바람직하다는 시각이죠. 말하자면 원화 가치를 띄우려는 노력은 미국이 눈 감아주는, 은근히 밀어주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작년 연말 한미 합의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딱 한 줄. 바로 이겁니다. 연초에 타결된 1년간의 한미 무역 협상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덜 주목한, 거의 살펴보지 않은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미 재무당국 간에 10월 초에 내놓았던 환율 정책 합의문이에요.
그 전까지 분기별로, 즉 3개월에 한 번씩 공개했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안정 조치 내역을 이제 월별로, 그러니까 매달 대외에는 비공개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공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즉 관세도 관세인데 한국이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앞으로 미국이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겠다는 요구를 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화 가치를 지금보다 올리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떨어뜨리는 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에요. 매달 보고를 받겠다는 건 그만큼 면밀하게 감시하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하면 바로 알아채겠다는 거죠. 반대로 원화 가치를 올리는 건 환영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미 중국은 에이펙 전후한 미중 협상을 거치면서 관세 전쟁에는 미국이랑 휴전 모드가 됐지만 위안화가 서서히 강세로 돌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한국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미국은 더 반길 거라는 분석이죠. 트럼프 정부와 파월 의장의 연초 정면 충돌 양상,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달러를 지금보다는 좀 낮추자는 트럼프 정부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한국 같은 무역 흑자국들은 지금보다는 돈 가치를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미국의 은근한 종용이 나올 수 있는 대외 환경은 지금 걱정이 많은 우리 환율의 상방으로는 제한선을 만드는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방 제한선은 환율이 무한정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어느 선에서 막힐 거라는 의미죠. 외부 환경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방향을 좀 바꾸도록 받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너무 훼손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일 시장과 소통을 잘한다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건 안 된다, 이러면 오히려 더 엉망이 된다고 설득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파월 의장을 공격하면 5월에 의장 임기가 끝나고도 관례대로 연준 이사 자리까지 내놓지 않고 2028년까지 더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며 이러지 말자고 설득했다는 겁니다. 의외로 공화당 소속, 그러니까 여당 소속 의원들도 파월에 대한 압박을 거두지 않으면 다음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해도 인준하지 못하겠다는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파월은 나쁜 의장이고 곧 물러나길 바란다는 수사는 이어가고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인 자신의 개인 변호사 출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파월 의장 소환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다고 한 발 물러났어요. 정부가 연준을 너무 휘둘러서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미국 정부 안에 제동장치가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트럼프 정부가 이 정도로 금리 인하 의지가 강하다는 분위기 자체는 지금보다 달러가 약세로 좀 더 기우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제만 놓고 보면 달러가 힘이 강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달러 돈값을 떨어뜨리자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달러가 지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돈들에 비해서도요. 특히 베센트까지 나선 걸 보니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거라는 예상이 더 확실해집니다. 엔화도 요즘 월가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환율 스토리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원화가 약한 건 사실이지만 세 가지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고 특히 우리 같은 무역 흑자국의 통화가 강해지는 걸 은근히 밀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별 환율 보고 조항이 그 증거죠. 둘째, 일본 엔화의 향방이에요. 엔화가 안정을 찾으면 우리 원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어요. 엔화와 원화가 90% 동조화되어 있으니까요. 셋째, 중국 위안화가 선행지표 역할을 할 가능성입니다. 위안화가 먼저 강세로 돌아서고 있으니 원화도 따라갈 수 있다는 의미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를 대비한 준비도 필요하고요. 미국의 금리 정책,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 원화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이라는 큰 손이 원화가 계속 추락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작년 연말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미 재무당국 간 이뤄졌던 합의의 진짜 핵심, 바로 월별 환율 보고 조항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환율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원화를 강하게 만드는 건 환영하지만 약하게 만드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니까요. 미국이 한일 화폐 꼴찌 경쟁에 브레이크를 건 진짜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트럼프의 달러 약세 전략, 엔화가 만드는 달러 강세 압력, 원화와 엔화의 90% 동조화, 그리고 월별 환율 보고 조항,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우리 원화의 상방 제한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올해 환율을 전망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